국제 정세,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의 흐름 이런 거를 뉴스에서 얘기해 주는 거 말고 기득권의 세력들이 대중을 이용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내비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밑에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서 오는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자산시장에서 우리 개미들 말고 진짜 큰 손들은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진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항상 우리가 같이 따져보고 그래서 여기서 대중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구나. 확률이죠 항상. 예. 점치는 제가 장난같이 딸랑딸랑 뭐 하는 거지. 그거는 장난이고 사실은 이 모든 거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큰 손들의 흐름과 그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지금 마침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오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마 오프 모임 때 오시면은 또 이제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할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 트럼프 되고 나서 3단 이거 다우지수입니다. 계속 그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막 오르지만 요거 부축 끊어 먹는 거라고 했고요. 사실 세력들은 트럼프한테 별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부축 끊어 먹는 거 봤었고요. 정확히 그냥 스파이로 볼까요? S&P 500으로 연말까지 부축 끊어먹고 12월 31일까지요. 끊어 먹고 그 다음에 1월 20일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 작년 말에 11월 중순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다 해서 앞으로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 때문에 주식시장 모든 게 날아간다 하지만 12월 초에 말씀드렸었죠. 종목별로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게 비슷할 거. 그리고 2021년하고 너무나 판박이다. 2021년 12월을 11월 하도 이제 많이 한 얘기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끊고 그리고 이제 늦어도 트럼프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 전까지는 좀 뭔가 도망가야 되지 않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되고 나서 오히려 빵 올랐죠. 하지만 이때부터 오른 게 뭡니까? 이미 큰 손들은 다 빠지고 어떤 트렌드 AI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투심을 보고서 단기적인 트렌드로 단타하는 애들이죠. 헤지펀드, 퀀트펀드들이 개미들 가지고 노는 짤짤이판만 되고 있다 했는데 이 짤짤이판마저도 2월 20일 날 그 다음 날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거 세력들 완전히 시장에서 이제 얘네들마저도 장사 판때기 접었다. 마지막 이제 접고 도망가려고 준비 끝냈다 했는데 정말로 2월 20일부터 완전히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도 우리가 이 와중에 쭉 본 것처럼 시장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어차피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 딜이다. 그리고 압박이 심해지면은 결국 트럼프 풋이 나오든 연준 파월 풋이 나오든 그렇게 못한다. 걱정 마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큰 흐름을 전부터 못 보고 있고 월가의 뉴스와 경제 기사만 보면서 그것만 믿고 있던 개미들 대부분은 뭡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네. 확실히 올라가네 해서 계속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200일선까지 떨어진다? 야 50일선만 떨어져도 야 저가하면서 기회 왔다 너무 좋은데 100일선까지 떨어져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200일선? 야 이거는 뭐예요? 올인이죠. 올인. 예전에 이병헌 씨 그 올인이란 드라마 있었죠. 올인이에요. 올인. 개미들은 당연히 올인이죠. 왜? 이 시장의 흐름, 겉과 속이 다른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항상 큰 긴 흐름으로 이 모든 거를 다 허와 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힘들어요. 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도박판이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로섬 게임에서 개미보다 더 많은 정보와 흐름과 더 많은 깊은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른 자기보다 못한 애들을 불러 들여갖고 넣고 빼고 하면서 빼먹는 게임이에요. 프로 도박사들을 상대로 집에서 어디 퇴근하고 나서 책 한 권 사가지고
포커 왕이 되는 법 어디서 나온 거 그런 헌책방에서 사다가 그거 공부해서 덤벼봤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죠? 그냥 항상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지들이 움직이는 건 다르다. 근데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는 이유도 국제 정세가 사실은 자산시장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속이고 있죠. 정치가들이 기업가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세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언론과 대중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1000년, 2000년에 걸쳐 갖고 발전되어 온 기술이에요. 요즘같이 특히나 빅테크가 SNS라는 걸 내놓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세상은 바보 세상이 되었죠. 예. 헉슬리의 신세계가 이미 되었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이 2010년도부터 자라난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이게 모든 걸 기존 신문, 방송까지 다 장악해버리는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세뇌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존 기득권이 어떤 세뇌하려고 해도 젊은 층들이 항상 거기에 반발했던 게 인류의 모든 역사였거든요.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도 그랬고요. 항상 기득권층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반발을 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인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2010년도부터 SNS로 어린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SNS에 가두고 거기서 그 수십 년, 100년, 200년 가까이 인류가 자본주의에 통해 가지고 발달시켜온 대중 광고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은 선동하는 기술, 언론이나 이런 걸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리기를 대중한테 살짝살짝 잘못된 걸 전해주면서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기술, 그런 노하우들이 그냥 나오게 되면서 2010년도부터 지금 그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자란 세대들이 갑자기 인류 문화의 어떤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에서 SNS,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우파와 극우파를 지지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에 너무 드문 다시 없던 일이죠. 항상 기존의 체제, 좀 더 완벽한 사회 통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뒤의 체제로 돌아가자 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과 기득권 그 사람들의 전매 특허였는데 그 이후로는 2010년도 이후로 그 자란 젊은이들이 투표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에서 60대, 70대, 80대 노인들과 20대 청년들이 20대의 청년들이 같은 정파를 찍어주는 세대 통합의 선거 투표가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를 겪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는 더 사람들의 상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 3년 전부터 그런 점들을 계속 써왔고 특히나 이것이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기축통화라는 게 뭔가 모르고 지금 돈이 뭔가를 모르고 금리라는 게 왜 나왔는가를 모르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기득권이 대중이 이걸 아는 순간 자기들의 절대반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제일 이거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해서 제 블로그에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에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 그리고 금과 은 시리즈 두 개를 공들여 써가지고 3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발 보세요, 꼭 보세요. 맨날 틈만 나면 홍보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걸 알아야 지금 사실상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겠죠. 한 5%, 3%,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 그 위에 이제 한 1%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 전 세계 90% 이상의 권력과 자원과 부를 거머쥐고 나머지를 착취하면서 국경이나 정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통일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경제로 인해서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거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축통화의 패권이 끝나가는 시대가 맞잖아요. 몇 번씩 1970년대부터 일부러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연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깡패짓을 하면서. 요즘 나오는 트럼프의 어거지는 뭐 애교 수준이죠, 사실. 그렇게 억지로 기축통화를 늘렸지만 통화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한 나라의 한 민족이 돼가지고 지구인이 돼서 공평하게 어떻게 잘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이 기축통화를 놓지 말아야지, 이런 욕심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생로병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수조 안에 물이 출렁이면은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음양이 생기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생로병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화의 생명주기죠. 끝날 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 터질 거다. 분명히 이거 또 한 번 그대로 안 가고 뭔가 일을 벌리겠지.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 놨겠지. 주목을 했던 건데 그 마스터 플랜이, 그렇죠. 제가 블로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스터 플랜이. 야,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했던 게 뭡니까? 그렇죠. 2022년 2월 22일 외기도 쉬워요. 이 바이든이 그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지 시간 미국으로 2시라고, 새벽 2시라고 그래요. 오후 2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오후 2시라고 그래요. 자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연합해서 지원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야, 이게 뭐지? 굉장한 사건이었죠.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인접한 국가 간에 문제가 되고 국지전이 되고 뭔 일이 되는데 그거를 그 나라끼리 싸우게 되는데 싸우지 마 했다가 지들끼리 싸우는데 일이 좀 커진다. 사실은 일이 좀 커진다는 변명이고,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뭔가 자원이나 이득이나 그런 걸 뽑아내던 열강들이, 힘 있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익이 조금 영향을 받겠는데, 그러면 그때 나서는 거죠. 미얀마처럼 저기 뭐 어쩌라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내전이 몇 년이 가든 민간인이 몇백만 몇만이 죽어가든 절대 개입을 안 하는 게 선진국이고 열강들입니다. 맞죠? 그러나 아프리카 같이 자기의 거기서 뽑아낼 자원들, 희토류들, 우라늄 광석들 그런 게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항상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친서방 정권이나 친러 정권을 세우면 몇 년 동안 꿀을 빨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우리의 친서방 정권이 쫓겨날 것 같아. 우리의 친러 정권이 쫓겨날 것 같아.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민주화 열망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네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출동하죠. 항공모함 타고 비행기 타고. 예,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게 뭡니까? 거기에 빨대 꽂은 것도 없어. 사실은 나토의 어떤 동진 때문에 어떤 해묵은 감정의 결과인데, 그것도 설근설근 10년에 걸쳐갖고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푸틴의 속을 슬슬 긁었던 건데, 갑자기 그거를 엄청 고민한 것처럼 헬스케진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민주화의 열망, 여기가 이렇게 러시아한테 당하는 걸 우리가 뒷짐지고 외면하면은 전 세계 지구라는 별에 어떤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의라는 공명가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 뭔가를 꼽아놨나 보네. 저기서 또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손해보는 게 있나 보지? 근데 이번에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서방이 다 손을 잡고 다 같이 지원해 주재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기축통화 패권전이 드디어 열렸구나.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뒤늦게 저와 알고 회원이 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일이 터질 거다. 경제적인 면에서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달러나 금, 은 미리부터 그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살금살금 모아오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에 대해서 뉴스, 국제 정치에 나오는 뉴스들은 자산시장의 뉴스보다도
그만큼 더 자기들의 더러운 이권에 대한 탐욕을 숨기려고 우리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고 끌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많이 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쭉 썼었고, 제가 유튜브에 진출한 2년 전에는 뭘 썼습니까? 처음 썼던 게 노드스트림 잘못됐다. 노드스트림 북해 가스관, 노르웨이 옆으로 빠지는, 덴마크로 빠지는 가스관 터뜨린 거 푸틴이 터뜨렸다는데 왜 그게 말이 안 되는가? 쭉 썼죠. 결국은 6개월, 8개월 뒤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전쟁도 절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안 끝난다. 쭉 간다. 보시라. 갔죠. 그리고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전쟁 하나씩 더 터진다. 그리고 정말로 10달 뒤에 중동에서 하마스가 터졌죠.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거 전쟁 하마스가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를 쭉 보면 몇 년 전부터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자기 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일부러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몇 년 전부터 알 아크사 그 신전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를 계속 건드려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계속 몇 년 동안 주면서 자기 정권을 연장을 해왔는데, 지지율을 끌어왔는데, 이제 정말 궁지에 몰리니까 하마스가 그 알 아크사에 대한 2년 전에 1년 전에 계속 당했던 거를 우리가 언젠가 한번 꼭 복수는 해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계획하고 있었고, 복수가 1년 전부터 계획된다는 거를 정보국들, 주변 정보국들, 이집트 정보국들도 알 정도로 다 알고 자기들한테 보고서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10월 7일 날 넘어온다 아는 거 하는데도 일부러 싹 좀 빼가지고 국경에서 맨날 보던 경찰 군병력을 다 빼가지고 자기들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대응도 3시간, 4시간 동안 학살이 일어날 동안 출동도 안 하고, 이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 CIA도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전쟁을 침공을 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콘서트 보는 이 민간인들 죽이는 이 테러리스트를 좀 보소. 그 전에 자기들은 더 심한 짓 훨씬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그 다음부터 전쟁을 일으킨 거. 이 전쟁을 기축통합했고 마스터 플랜 미국도 야 우리도 좀 같이 이용하자. 서로 간에 죽이 맞아가지고 이 전쟁도 당시에 한 달 안에 안 끝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쟁은 1년을 넘어서 계속 가기도 했지만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가 전쟁만 휴전하고 하마스하고 끌려 내려오게 되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국제 유엔에서 형사재판도 해서 전쟁 범죄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정권의 그 수많은 부정부패 외에도 하마스가 침공할 당시에 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왜 대처를 안 했냐. 만이 하나 그것이 정말 몰랐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 시스템 같은 거를 보면은 그거는 분명한 실책이다.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죠. 사법부에서. 그만큼 정치의 뉴스도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파벌 쪽에서 하는 얘기만 믿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쪽 저쪽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항상 이쪽 사람이 해주는 얘기만 믿고 저쪽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보면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죠. 2차 대전 직전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점점 더 심해진 것이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이렇게 추운데 오늘 또 광화문에서 양쪽에서 다들 열심히 시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산시장 보면은 그래서 자산시장도 결국 이때부터 빠진다. 그래 문제는 뭡니까? 3월 10일 날 블랙 먼데이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때 한번 쭉 빠지는데 200일線한번 퉁 튀는데 기관들은 그래도 버린다. 4월 2일을 이미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개미들한테는 아니라 하지만. 그래서 이때
완전히 버렸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4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미들만 선동하지 지들은 찔끔찔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씩 그렇게 빠지지만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예. 투심이 패닉이 이제 진정이 되죠. 이틀 지나고 나서 3월 12일에 처음에는 개미들도 놀랬다가 그럴 리가 없어 하고는 이제부터 뭐 자의반 타의반 어떤 사람은 확신이 들었고 패닉이 빠졌구나. 나는 그럴 줄 알고 여기 안 들어왔지 그동안. 언제 진정되나 본 거지. 여기 지금 바닥이네. RSI 상대 강도 끝장이고 지금부터 들어가면 되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분들 뭐 자기가 해도 되고 못하면은 이런 거 기계적으로 AI나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펀드에다가 돈을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다 잘 해주겠죠. 시타델 같은 데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보자 했던 것이 진정되고 가는데 문제는 200일선과 이 급하게 떨어진 역대로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떨어졌죠. 몇 년 만에 200일선과 피보나치선이 딱 만나는 때가 온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국제정세, 전쟁이나 트럼프 관세나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미국 정치, 국내 정치보다 더 열심히 살폈습니다. 1분기 내내. 그걸 알아야 세력들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올라가는 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일주일은 소화할 거다 했습니다. 4월 2일 나오고 나서 일주일은 소화할 거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이놈들도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슬금슬금 바닥 다졌습니다. 올라갑시다 하겠지만 이놈들도 막상 피보나치와 200일선이 부딪히는 4월 2일쯤에 가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쉽게 여기서 또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관망할 거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걸 소화시키는 걸 보고. 그렇죠? 대중이 납득을 해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딱 보고 파월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뭡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뭐 정말 똑똑한 기관들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특히 채권 시장이 그런 게 빠르죠. 저하고 같이 쭉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항상 채권 시장이 빨라요. 채권 시장은 더 먼 미래를 길게 보면서 빠르게 파악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산 시장에서는 소음이 많죠. 잡음이 많고 선동꾼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가진 월가에 꾼들이 있고 그 꾼들이 또 자기 여러 가지 군상들이 모여 있죠. 여러 가지 벡터가 작용하는 그런 운동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개미들은 또 대부분의 99.9%의 개미들이 관세가 어떻게 나왔다, 파월이 무슨 말을 했다,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했을 때 그거 솔직히 해석도 못해요. 99.9%의 개미들은. 그래서 항상 나보다 똑똑한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눈치를 봐요. 그죠? 뭐라고 하나 보고 여기 가서 보고 막 맨날 그것만 보죠. 그러다 보면서 시장에서는 근데 이거 괜찮다. 별거 아니다. 장사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거 큰 문제 된다. 걔도 돈 벌려고 그런 얘기하는 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개미들도 고민하죠. 그래서 결국 시장 전체의 방향이 아이고 결국은 이거구나 하고 가는데 짧은 단기 이벤트는 2, 3일이 걸리고 길게 작용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일주일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이걸 다 소화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주일 정도를 보자. 4월 2일 이후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미국 시장을 볼 때 200일선이 양놈들한테서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랜드마크가 되냐면 지금 제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200일선입니다. 한 번씩 뭔 일이 크게 터져도 정말로 어디서 뭔가 뭐 팬데믹 같이 코로나 아무도 예상 못한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갖고 뭐 빵 한다 그때는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200일선 뚫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로 블랙스완이고, 그거 말고 지금 앞으로 관세가 어떤 위험을 끼칠까? 파월이 금리 인상이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한 번씩 떨어지더라도 200일선이 마지막 어떤 버팀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200일선을 찍고 올라옵니다. 찍고 올라와요. 보통.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200일선을 항상 쭉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 차트로 찍고 올라오는데 안 좋은 건 뭐냐? 200일선이 무너질 때가 안 좋아요. 보통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지냐? 20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다가 200일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가지고 아이쿠야 대가리 땅 부딪히고 떨어질 때 이 모습이 제일 안 좋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볼까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나요? 네, 2022년에 있었죠, 여러분들. 2021년 말부터 제가 이때도 처음 커뮤니티란 데 가서 다 도망가 하면서 얘기했다가 11월에 그렇게 욕먹었던 때가 이때죠. 그 이후로 더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 해에 했다가 오르면서 저가 매수하면 너무 좋구나 막 그랬었죠. 근데 이때 문제는 200일선 한번 뚫긴 뚫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200일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요. 200일선을 뚫었다가 반항을 하다가 200일선에서 결국은 떨어지죠. 이런 모습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금방 결판 나진 않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200일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00일선이란 거는 50일, 100일하고 다르게 아주 긴 시간, 장시간의 시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결판이 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금년 2분기 내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단기로 볼 때는 위에 박스권이 아니라 지금 위에 박스권은 여기였죠. 아래 박스권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한 계단 푹 떨어져서 아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게 2분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200일선이기 때문에 긴 시기열로 나중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갔다가 했다가 이제 한 번씩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200일선까지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은 조정장이라고 그래요. V자 반등이죠. 하지만 200일선 아래로 이렇게 빠져갖고 여기서 헤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그런 패턴을 얘네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요렇게 갔다가 일단 한번 부딪히면 4월 2일부터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봤던 건데 이게 3일 빨리 나왔죠. 3일 빨리 나왔어요. 우리 예상보다. S&P에서 이렇게 나왔고 특히 지금 나스닥 100, 빅테크 M7인 나스닥 100에선 더 명확히 나오죠.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죠. 보시면 그렇죠. 제가 지금 웬만한 그 중요한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가 되는 것들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피보나치의 38.2% 라인하고 200일선하고 딱 만나는 아주 기가 막힌 지금 라인이 4월 2일을 향해 가고 있다. 팝콘 뜯으면서 봅시다 했던 건데 3일 먼저 3월 25일, 3월 26일 날 일어납니다. 그 일이. 그렇죠.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이 지금 예상보다 3일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200일선의 어떤 저항은 단번에 단칼에 일합에 결판 나진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일단 이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큰 손들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나왔죠. 즉 지표들은 그동안 우리가 저번 주에 뭐 CPI 나오고 PPI 근원 물가 나왔죠. 근원 물가, PCE 물가 나왔었죠. 그것도 그동안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쭉 한 달 전이 아니라 2월 달부터였죠. 앞으로 지표들은 계속 우연이든 아니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봤던 게 뭡니까?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모든 경제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 하고 싶은데 트럼프 때문에 못하네.
아, 우리는 경제 진짜 딱 좋게 골디락스 만들어놨는데 트럼프가 다 망쳐놓네. 요런. 하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금방 먹혀들진 않죠. 왜냐면은 에이 솔직히 바이든하고 파월이 역대로 돈 많이 풀으면서 인플레 뒤늦게 일시적이다 나중에 뒷장치면서 만들어놨고 경제 인플레이션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트럼프가 됐지. 니네 책임도 커. 야 사실 니네 책임이 8알이다 야 8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천천히 초점이 모이듯이 트럼프한테 모여갖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세팅이 2월부터 되는 거죠. 또 마침 제일 중요한 건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마가파하고 완전히 결합을 해서 극우 전사로 태어나면서 트럼프 2.0 변신을 하면서 더 크게 변신을 하면서 정말로 꼴통이 된 게 문제죠. 그래서 기존 경제 이론과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 작은 구구파, 마가파에서만 한정된 인력 풀 안에서 모든 정책을 다 뽑아내고 자기들의 극우 신념, 종교적인 신념, 과잉 자의식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밀어붙이니까 정말로 어렵게 힘들이지 않고도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연준은 장단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경제 지표들이 엊그저께 나온 금요일날 나왔었나요? PCE 물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나옵니까? 연준과 기존 세력이 원하는 데 결국은 항상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금리를 인하하자니 이거 급하게 침체가 오는 것 같진 않고 침체는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럼 금리를 인하하자니 인플레이션 점점점 반등하고 분명히 우리는 골디락스를 만들어놨고 계속 이렇게 경제가 좋게 나오는데 잘 만들었거든. 우리는 인플레이션 좀 오르긴 했지만 솔직히 이만큼 거의 다 잡았잖아. 80% 90% 잡았잖아. 근데 솔직히 막판에 가서 안 돼. 도시락 뚜껑이 안 닫혀. 계속 뭔가 뜨고 왜 이러지? 그 와중에 트럼프는 계속 똥볼을 차니까 결국 사람들의 몇 달에 2달, 석 달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2분기의 어떤 이제 모습입니다. 1분기는 설마 하다 이렇게 간 거 2분기는 이제 완전히 모든 흐름은 그러게 선거 좀 투표 좀 똑바로 하지 그랬어 당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모든 원망의 화살은 이제 이쪽으로 80%가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2분기에는 정말로 이제 마가의 관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데 또 석 달이 걸리겠죠. 그 시장의 어떤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로 나오는데 석 달이 걸리겠죠. 지금은 일단 소프트 데이터,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연준과 연준 위원들은 옆에서 바람만 잡고 있어요. 바람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예정보다 2, 3일 앞당겨서 나왔냐. 그때 카톡에서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이날이에요. 3월 24일 날 빵 뜨죠. 다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차트들 그때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뭐 대충 볼게요. 하나하나 다 안 보고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우고 S&P 500이고 나스닥이고 다 똑같죠. 이날 그냥 떠요. 3월 24일 날 이유도 없이 뜨죠.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조금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줬다 해서 뜨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뜰 일은 아니에요. 맨날 하던 얘기 똑같고 이랬다 저랬다 했던 거 똑같으니까 그 핑계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날 카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역대로 많은 기사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렸었죠. 기사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렸었죠. 그 블로그에 그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죠? 제가 거기 보면은 3월 20일부터 여기까지 지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지금까지 나온 저번 주에 나온 그동안 이 보고서를 보면 역대로 많은 기관들이 여기서 포지션을 줄였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빨리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재밌는 일이 뭡니까? 역대로 많은 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들어왔다. 누가? 개미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은 뭘 몰라서 물타기 지겹게 하고 오오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개미 지옥이죠. 물타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오르게 될 때 어쨌든 여기서
역대로 많은 포지션을 쌓아놓게 됐다. 특히 콜옵션을 많이 샀더라. 지난 일주일 동안. 기사 보여드렸었죠. 찾아가 보십시오. 블로그에 첨부해놨습니다. 콜옵션이 쌓였는데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배팅을 안하고 오를까 내릴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반반씩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날 좀 좋다 해서 사니까 기관들이 푸세도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확신이 없어서 푸세도 걸어놨는데 그것이 지금 쇼커버링이 되면서 빵 뜬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와 200일선에 헤딩을 하는 것이 3일 먼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동시에 S&P 500도 그러고 나스닥도 그러고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빵 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개미들도 200일선에서는 대부분 200일선까지 올라가면 트럼프 관세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올라갈지 말지 결정해야겠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도 콜옵션, 풀옵션 그런 것이 혹은 200일선에서는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에서 포지션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러죠? 여기서 힘이 약해져요. 지금 여기서 도찌가 나왔잖아요. 도찌가 나온 거는 이 200일선에 구축해놨던 거 내가 상승을 걸었든 하강을 걸었든 200일선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는가 상황 봐서 들어가자. 좀 피해 있다가 그런 식으로 다 포지션을 구축해놓은 게 여기서 서로 간에 지금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놨던 반대 포지션들이. 그래가지고 이날 굉장히 거래량도 적죠. 여기 보면 거래량도 적고 여기서 도찌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왕 25일날 뭐가 나왔습니까?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예정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잡이 없다. 나는 무섭게 나왔죠. 솔직히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와 귀를 완전히 닫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야 이거 봐라. 앞으로 4월 2일에 나올 것도 역시나 기대할 건 별로 없겠구나. 나오죠.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기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기에서 포지션 쌓아놓은 것들 여기 오면 어느 정도 올리든 내리든 해야겠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먼저 작동을 시키죠. 그 내려갑니다. 그 이번에는 개미들이 여기에서 역대로 많은 위로 상승할 거라는 배팅 콜옵션을 걸어놨었는데 기관들이 던지는 것이 개미들의 콜옵션도 이때만 셌지 200일선 가까워지니까 200일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하고 자기들도 여기는 다 정리하고 얼마 없었거든요. 훨씬 여기 때보다 콜옵션이 줄어들었죠. 기사에 나옵니다. 콜옵션 여기 역대로 개미들이 많이 했다고. 그런데 기관들이 던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먹고 하지만 한 번 더 던지니까 콜옵션이 이제는 반대로 기관들의 매도세에 덮이면서 그 콜옵션 마진콜 청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더 아래로 쇼커버링의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더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때는 기관들은 에이 글렀어. 물론 개미들한테 선전하는 건 어떻게 선전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걸로 역대 많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콜옵션이 생기니까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도 갑자기 위로 빵 떠버립니다. 개미들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거죠. 하지만 200일선에서는 이제 전부 다 눈치 보는 싸움이 눈치 장세가 일어나죠. 그런데 관세나 이런 걸 보고 이미 200일선까지 접근하고 피보나치까지 접근하면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던 기관들의 이것이 자동 발동이 됩니다. 자동 발동이 됐는데 개미들이 뭐야 이거는 콜이지. 이 밑에서는 항상 콜 자기들이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200일선까지 가는 걸로 콜을 해놨는데 밑으로 떨어지니까 개미들의 콜이 또 한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찌가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먹고 상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또 한번 던지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개미들의 콜이 오히려 청산을 당하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죠. 힘싸움이 개미들의 상승 배팅이 이때 한번 점프를 시켰고 여기서는 기관들의 하강 배팅이 아래로 폭락을 부른 거죠. 1대1 한 방 먹고 한 방 떨어지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해봤습니다. 카톡하고 블로그에 쭉 해놨으니까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도 저기 이제 드디어 4월 2일 상호 관세가 나오죠. 상호 관세가 나오고 물론 뭐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도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파월이 드디어, 그 전에 파월의 그 FOMC 연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제가 회원 여러분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파월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다 맞춰주면서 어디 한번 엿대봐라, 중의적인 표현을 썼죠. 갈릴레이에 제가 비유를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근데 이제 파월이 나와요. 그래서 4월에 어떤 변동이, 이렇게 트럼프가 정말 미친놈이다 하면서 변동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파월도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죠. 마지막에 조금 슬쩍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 봐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제는 말을 바꾸면서 살짝 힘을, 숟가락을 하나 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있죠. 엔캐리. 엔캐리는 이미 금리 동결했지만 이미 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이건 쌓였어요. 에너지는. 그러죠? 일본의 10년물 금리를 보고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7대 통화 중에서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스위스 프랑이 지금 금리가, 스위스 프랑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위스 달러라고 계속 했더라고요.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네. 스위스 프랑이 지금 금리가 일본 엔화보다 더 낮아지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 굳이 엔화를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용인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도 안 해놓고 인상한 것처럼 금리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기들 지금 이자 비용 엄청나게 내놓고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냥 여기서 지금 놔주잖아요. 그죠?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거 지금 빨리 금리도 동결했으니까 다시 채권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도 계속 괜찮다. 원래 시장이 그런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결국은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어딥니까? M7하고 빅테크들하고 엔비디아하고 AI였죠. 그 돈이 결국은 정말로 건실한 돈들도 있지만 돈 빌려서 투기하는 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빌려서 투기하는 애들이 엔화로 빌렸던 뭐 사방에서 끌어다 썼겠죠. 엔화도 빌리고 뭣도 빌리고 했겠죠. 근데 일단 엔화는 갚아야겠다. 왜? 이자가 너무 높아졌어. 이 양반들아 지금. 뭐 앞으로 뭐 5월 달에 올리든 7월 달에 올리든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자가 이거 뭐야 예전에 2배 3배야 지금. 갚아야죠. 즉 대출을 뭐라고 합니까? 대출을 갈아타야 돼요. 야, 특히 스위스 프랑 같은 거는 지금 금리가 엔화보다 낮다. 다 갈아타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씩 차익 실현해서 현금 만들어서 일본 엔화 갚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일본 엔화도 많이 지금 강해졌잖아요. 더 놔둘수록 더 피해가 쌓여요. 엔화 강세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든 아니면은 요새 위안화도 괜찮더라. 위안화도 국채금리 많이 낮아져서 차이나 캐리, 엔캐리 말고 차이나 캐리를 하든 스위스 캐리를 하든 좀 대출을 좀 갈아탑시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더 던져. 그래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대출금, 이 기회에 대출금도 갈아타. 이런 밑에서 자산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금년엔 너무 살펴보는 게 많죠. 다음 주에 이게 지금 만약에 정말 떨어진다 하면은 엔캐리가 저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밑으로 턱턱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예. 어쨌든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1분기 예상했던 모습은 오늘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때 4월 말까지 한번 보자고 했죠. 1분기가 3월까지지만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에서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냐 시장이 정말로 그 본색을 알고 깨닫게 될 때까지 100일은 걸릴 거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살짝 질문 한번 받고 음악 한번 듣고요. 진짜 이제는 기후위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